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지역의 이슈를 깊이 있고 넓게 파헤쳐보는 이슈타파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관심 높은 사회 분야 이슈를 사정없이 타파해봅니다. 울산매일신문 김준영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22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네. 올해는 울산으로서도 참 뜻깊은 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울산이 공업센터 지정 60년을 맞은 해입니다. 네. 동해안의 작은 어촌마을이 한국의 산업 수도로 변모한 지 정확하게 60년이 흐른 것입니다. 정부 계획으로 세워진 울산공업센터,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근간이자 오늘의 울산을 있게 한 시발점입니다. 울산 국가산단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울산도 없었을 뿐 아니라 무역 1조 달러 시대의 대한민국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왜 울산이 특별공업지구로 지정되었는가, 그리고 지정 이후 울산은 어떤 변화의 과정을 겪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울산이 특별공업지구로 지정된 지 벌써 60년이 됐는데 당시 이 경제 현장에 있었던 세대들은 대부분 물러나고 또 새로운 세대가 대신 그 자리를 메우는 세대 교체도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이 있기까지 지나온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네. 울산이 지금은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도시지만 60년 전에는 아주 작은 도시에 불과했다면서요? 네, 아주 작았습니다. 존재감도 별로 없었고요. 네. 60년 전에 울산은 동해안의 그저 한적한 농어촌이었습니다. 울산이 시로 성격된 게 1962년인데요. 당시 인구가 8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 종업원을 3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체가 42개에 그쳤고요. 그 종업수도 고작 700여 명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유일하게 있었던 공장이 이제 울산 삼양사입니다. 네. 울산 최초의 공장이거든요. 삼양사입니다. 대부분 시민들이 농업업 등 1차 산업과 자영업에 의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랬던 울산이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업도시이자 인구 120만의 글로벌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울산의 3대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은 여명기 대한민국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는데요. 97년입니다. 97년에 네. 광역시로 성격한 울산시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에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줄곧 선두를 달려왔습니다. 네. 하지만 그 기세가 점점 꺾이고 있는데요. 주력 사업이 산업이 침체하면서 인구가 7년째 줄어들고 있는 것이 가장 아픈 현실입니다. 2015년입니다. 2015년에 인구가 117만 4천 명으로 꼭지점을 찍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매년 한 8천 명씩 인구가 감소하고 경기 침체에 따른 구조조정, 고용이 줄어든 데다가 교육과 주택 등 정주 여건이 취약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수출액도 2011년에 전국 지자체가 올해는 처음으로 1,000억 달러 시대를 열었거든요. 네. 그리고는 계속 하향 곡선을 겪었습니다. 겪었고 지난해, 그러니까 2021년에는 회복을 해서 760달러 정도를 회복했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인데 이번 시간에 울산의 지난 60년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새로운 각오를 한번 다져봤으면 합니다. 이사님은 60년 전 울산이 어떻게 공업센터로 이 지정이 됐는지 그 역사와 과정에 대해 취재를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그 울산 공업센터 어떻게 출발하게 된 겁니까? 네, 이제 울산공업센터의 주역들이 지금 하나 둘씩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인데요. 울산공업단지, 이 공업단지는 1962년 1차 국가경제개발계획의 실시에 따라서 그해 1월 우리나라 공업화의 핵심 지역으로 지정돼 정부 계획 주도형으로 건설된 국내 최초의 임해국가공업단지입니다. 네, 울산공업센터, 공업지구 다 같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당시 정부는 중화학공업의 우수한 자연적 입지 조건을 갖춘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선포하고 그해 2월 3일 울산공업센터 기공식을 납도해서 거행했습니다. 네. 울산이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것은 1962년이지만 사실은 계획의 초안이자 근간은 이보다 30년 전인 1930년대 중반에 일제시대 수립됐다는 게 정설입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울산도시공사 사장으로 있는 한상근 사장이 일본에서 교환 교수로 가 있던 시절에 우연찮게 많이 책방에서 찾아낸 자료 이런 것으로 많이 밝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제 한국 침략 시기에 이미 울산을 공업센터로 지정하겠다 그런 구상이 있었다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시발점은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일본이
대륙 진출 정책을 수립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일본은 한반도를 대륙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고 조선의 공업 생산 확대 그리고 산업 구성의 재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조선 공업화 정책과 대륙 병창기지화 정책을 함께 펼쳤습니다. 산업 구성을 군수공업으로 재편하고 전쟁 수행을 위한 물자 동원과 생산 확충 계획을 입안했습니다. 군수공업화의 대상은 주로 화학, 석탄, 액화, 전기, 경공석, 재련, 제철 등 군수 기초 소재 부분이었고요. 지역적으로는 일본 경제권과 연결하는 형태로 구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울산 공업센터는 그 일본이 대륙 침략에 필요한 이 군수품 같은 것들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구상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실행에 옮긴 건 박정희 군사정부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울산의 공업센터 입지는 일본이 미리 만들어둔 계획에 옷을 입힌 것이라는 게 정설인데요. 이 이면에는 울산이 가진 지리적 위치 그리고 천혜의 자연 조건 그리고 1000년 전부터 이어진 국제무역항으로서의 역사적인 배경까지 모두 농축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당시 일본이 구상했던 울산 공업센터 이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한 10몇 년 전에 그 당시 울산대 교수였던 한상근 교수에 의해서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일제는 한반도를 식민지화한 이후에 조선공업화 정책, 병창기지화 정책을 세웁니다. 네. 여기서 울산이 개발 대상으로 지목되는데요. 바로 그 일본의 사학가 이케다 사다오가 이 일을 주도했습니다. 이케다는 1937년부터 울산을 신흥공업도시 입지의 최적지로 보고 일본의 유야만, 그러니까 시모노세키 바로 위에 있는 유야만이 있거든요. 시모노세키와 부산이 부간연락선을 운행하고 있었고 그 바로 위에 있는 유야와 울산을 연결하는 항로 그리고 배 이런 것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계획하고 여기에 여객기도 운항을 수립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케다가 1937년 8월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조선 총독부에 당시 울산 대현면 그 개펄 100만 평 이상을 매립 허가하기로 하고 이것을 허가원을 제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네, 그 대연면이라면 지금으로 치면 이 매암동.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 계획은 총독부에서 일부 수정된 이후에 1941년 그 정식 허가가 내려졌는데요. 당시의 공업도시 계획에 따르면 일본은 대현면 일대를 제1기 공업지구로 조성하고 한상면 지금의 양정과 연포 일대입니다. 이 일대를 제2 공업기지로 조성하기로 하고 각각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배후지, 야음이나 신정동 일대에 주거지를 배치하고 도시의 확장을 고려해서 시가예정지에 효문도 시가예정지로 두었습니다. 해안을 따라서 특수지역, 장생포 해변을 준설구역으로 또 지정해서 여천까지 준설구역을 지정해가지고 항만시설을 배치했습니다. 네. 실제 일제는 당시 도시계획 권위자인 이시카와 등의 자문을 얻어서 울산업, 방어진업, 하상면, 대연면 등 1,800만 평 정도에 대해서 울산 시가지 계획을 일부 특허 신청을 하는 등 굉장히 구체적인 개발 절차를 착수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앞서 지리적 위치를 언급하긴 하셨는데, 자, 일본이 이렇게 울산을 콕 집어서 개발에 나선 특별한 이유, 이 구체적인 이유는 뭘까요? 네, 무엇보다도 울산이 공업도시로서의 입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췄기 때문입니다. 네. 이케다 사다오가 공업도시 계획에서 밝혀놓은 그 정확한 그 사람의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정확하게 읽어보면요. 네. 뭐라고 해놨냐면, 잠들어 있는 울산의 저력. 입지 조건을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고 대도시 창설의 적지다. 5개 항을 병치한다. 이런 내용을 정확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울산의 특징과 강점을 8가지 정도로 분야에 걸쳐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교통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기후라든지 공업용수, 동력, 원료 수급, 그리고 공업 유형, 노동력에 의한 분석 이런 것들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파도가 울산 앞바다의 파도는 굉장히 낮다. 그리고 수심이 깊고 조수간만의 차가 적어서 선박이 안전하게 입항할 수 있다. 그리고 태풍도 잦고 태풍도 별로 오지 않고 풍수해가 굉장히 적은 곳이다. 이런 네. 기후 조건까지 다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특히 매립지 조성이 용이한 지지를 가진 지역이고 최소한의 인위적인 힘을 들여서 각종 용지를 얻을 수 있어서 신흥도시 창설에 매우 유리하다는 결론도 도출해 놓고 있습니다. 네, 듣다 보니 그 이케다 사다오? 네. 자, 이 인물이 궁금해지는데, 자, 일본인 사업가라고 하셨는데 이분 어떤 인물인가요?
이케다는 뭐 굳이 저 분으로 높일 네. 필요는 없고요. 이케다라는 이 사람은 그 군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문경에서 군 생활을 하고 거기서 마쳤는데요. 일본 구마모토현 그 야마쿠사 군에서 그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군 생활을 한 다음에 조선 반도에서 자기가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야심찬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조선의 개항, 국토 개발에 일생을 바치겠다는 뜻으로 조선을 와가지고 군대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1916년부터 이제 거기서 이제 경상도를 중심으로 개척 사업, 산림 사업 이런 걸 합니다. 네. 그리고 1921년에는 조선 개척 주식회사라는 것을 설립하고요. 24년 이후로는 지방 항만 개성 문제를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25년부터 38년까지 부산 남항의 축항공사를 맡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부산항 설계에 착수해서 여러 가지 총독부의 수축공사 면허를 받고 같은 해 또 다른 사업가와 협력해가지고 부산 축항 합자 회사도 설립해가지고 점점 사업을 키워갑니다. 네. 그리고 1936년에는 조선 축항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울산과 축항 계획을 50만 신흥 공업도시를 만들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38년에는 조선 축항 회사 설립 금액의 5배가 넘는 500만 원으로 부산 축항 주식회사를 설립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인 사업가가 그 조선개척 주식회사 그리고 부산 축항 주식회사도 설립하고 또 울산 공업센터도 구상을 했다는 건데 네. 자 당시 이 일본이 계획했던 울산 공업센터 이게 나중에는 그 어떻게 우리 정부가 이 구체하고 또 실행에 옮기게 된 건가요? 여기서 이제 군사정부가 울산을 공업센터로 지정한 과정 이걸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울산 특정공업지구 지정 과정을 날짜별로 보면은 1962년 1월 4일에 울산공업센터를 지정하거든요.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한 토의와 조사단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 이후인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울산의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 도중인 10일에는 또 정경련에서 경제단체에서 울산을 공업센터로 지정해달라는 건의서를 또 정부에 올립니다. 네. 13일에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발표되고요. 25일에는 울산 특정공업지구 의결 주문이 정부에서 있습니다. 25일에는 울산 공업지구가 결정되어 선포되고 그리고 불과 한 일주일 사이죠. 일주일 네. 사이에 2월 3일에 대연면, 매암리, 납도, 동양나이론 공장 그쪽 지금 그쪽 부지였는데요. 거기서 울산공업센터 기공식이 열립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달 동안에 초스피드로 이루어졌거든요. 이 모든 것이 거의 한 달 동안에 열렸으니까요. 그 기간에 국가의 100년 대계 사업이 기획되고 추진됐다는 건 사실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이처럼 공업도시 탄생이 짜여진 각본에 있었던 것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 바로 이것이 그 바로 앞에 이제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박정희 정부가 국민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준비되어 있는 것이 뭔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잘 결합한 작품이다. 이게 네. 정설입니다. 네, 상당히 속전속결. 자, 밀어붙이기식으로 한 달 만에 울산공업센터가 탄생하게 됐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비사도 있는데요. 네. 울산 대한민국의 군사정부가 이제 기업인들의 부정축제를 확 조사했거든요. 네. 쿠데타하고 난 직후에 그때 거의 대부분 기업가들은 부정축제자로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 부정축제 조사도 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쿠데타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접근의 핵심부들은 당시 기업인들을 설득해가지고 울산공업지구에 이제 좀 뭔가 투자를 하게 만드는 그런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네. 실제로 1962년 1월 2일 부산 해운대에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과 이병철, 그리고 뭐 이정림, 정재호, 남궁연, 김주인 등 기업인들이 대거 모입니다. 그래서 울산의 대규모 공업단위를 짓기로 결심하고 당시 기업인들은 모두 다 부정축제자로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우리 재산을 공업단지 건설에 내놓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이 바로 울산공업지구 지정의 단초가 됐던 일본의 병창기지와 계획. 이것이 또 이제 그 남궁현 사장이 그 당시에 이제
확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걸 이제 박정희 그 당시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네. 잘 결합된 작품이었다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인들이 이 부정 축제한 재산을 이 몰수 당하거나 주식으로 혼납하는 대신에 우리가 울산 공업단지에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보면 정확한데요. 네. 이제 이 사업의 암초는 사실 딴 데 있었습니다. 네. 어디냐면 미국이었는데요. 아. 유솜이라는 뭐 USOM 해가지고 유솜이라고 미국의 대한민국 원조기관이 따로 있었거든요. 네. 그 전쟁 이후에. 네. 이쪽에서 이제 울산 공업단지 건설을 굉장히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공업단지 만들 만한 여건이 안 됐다 이런 게 미국의 시각이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한국이 뭔가를 하려는 걸 굉장히 거부감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사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군사작전하듯이 서둘러서 네. 울산공업단지를 기공하게 됩니다. 아, 네. 이 기공식 뒤에 경주 불국사 호텔에서 연회를 했는데요. 네. 당시에 김용태 고문이, 군사정부의 고문이 미국 유섬의 그 처장인, 그 실력자인 킬렌과 멱살잡이까지 하고, 그 킬렌이 그 한국의 어떤 독자적인 일에 대해서 반발을 하니까, 또 좀 어떤 사나이 기질이 강했던 김용태가 멱살잡이를 하고 미국을 몰아세우고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킬렌이라는 사람이 또 베트남에서 뭔가 좀 원조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 김용태가 또 베트남에 가가지고 화해를 하고 그때 킬렌이 한국의 어떤 독자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좀 잘못 판단했다는 사과도 받아냈다고 네. 합니다. 아, 그런 또 일화가 있었네요. 네. 자, 그렇게 울산공업센터, 이렇게 울산공업단지가 탄생하게 됐는데, 건설이 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됐습니까? 네, 그 1962년 2월 2일 국가공업센터 기공식 하루 전에 센터 이 기본 개요가 국내 언론에 동아일보가 특종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가 네. 특종 보도해서 발표했는데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상징인 울산을 인구 50만의 공업센터로 개발한다는 게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울산의 정유공장과 석유화학공장, 그리고 비료공장, 종합제철소, 화력발전소 이런 것들을 쭉 건설해가지고 당시 1197억 원, 당시 금액입니다. 이런 원화를 들여서 원화하고 한 2억 500만 달러 정도의 외자를 집중 투자해가지고 울산을 개발하겠다 이런 것을 소개했습니다. 네. 정유공장은 대연면 고사리의 구조선 석유 부지에다가 지었고요. 착공했고 네. 64년 5월에 준공했고요. 비료공장은 달리 2지구의 울산 비행장 지역에 1962년 6월 착공해서 64년 12월에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계획이. 그리고 또 제철공장은 64년 4분기에 착공해서 67년 완공한다. 이렇게 계획은 잡아놨는데요. 네. 대부분 시설은 계획대로 됐지만은 조금 비료공장도 위치가 바뀌고 종합제철은 아시다시피 포항으로 가버렸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그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비료공장 부지를 가서 보니까 이 달리 2지구 울산 비행장 지구가 지금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지만 연약지방이고 모래와 흙 따위가 많이 섞여져서 별로 집안이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비료공장을 지금의 여천 매암동으로 옮겼고요. 종합제철공장은 그 북구 연포 양정구 지금 현대자동차 있는 그쪽인데요. 네. 거기였는데 이쪽이 또 연약 집안이 많아가지고 기초공사가 여러 가지 어렵다. 공사비도 너무 많이 드는데 돈이 없다. 이래가지고 좀 미뤘거든요. 미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한일 수교가 이루어지고 차관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예 제철소의 부지도 포항으로 옮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울산은 공업단지로 이 개발하는 계획이 이렇게 초스피드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당시 또 원활한 건설을 위해서 이 특별히 울산에 이 도단위 기구까지 설치됐다면서요? 네, 지금 1997년에 울산이 광역시가 됐는데요. 광역시보다 훨씬 전에 사실 광역시급의 기구가 울산에 있었습니다. 네. 총실 산하에 울산개발위원회, 울산개발계획본부를 설치했고요. 건설부 산하에 울산특별건설국이라는 아주 특수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울산특별건설국은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지금의 이전한 소방서 부지에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공장 용지 조성, 그리고 도로, 댐 건설,
뭐 송배수관 정설, 항만 축조 등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를 뒀습니다. 네. 65년에 남구 야암동에 뭐 옛날 세무서 자리로 이전을 했다가 3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사업이 마무리된 1976년에 모두 철수했습니다. 네. 지금 광역시 권한보다도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군사정부의 독립기구였거든요. 네. 그것이 이미 60년 전에 울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 우리나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다 아시다시피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을 겁니다. 네. 1차 5개년부터 5차까지. 1962년부터 66년 기간에 울산공업센터는 대한민국 경제개발의 그냥 선두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453억 1,600만 원 정도였고요. 우리나라 총 투자액의 10%가 넘었습니다. 그 결과 1차 경제개발이 마무리된 66년까지 5년간 울산시의 총 생산액은 287억 한 7천만 원 정도가 됐고요. 급진적인 네. 발전이었죠. 그리고 26만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이 5년 만에 30배 가까이 늘어난 765만 4천 달러가 됐습니다. 아, 4, 5년 만에 수출이 거의 30배가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4년 만이네요. 네.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영남화학과 한국비료공업이 가동되었고요. 동양나이론과 현대자동차도 이때 준공됐습니다. 네. 수교화학공단이 만들어진 것은 1969년이었고요. 한양화학을 시작으로 대한유화, 성경화성, 이수화학 등 차례로 들어섰습니다. 네. 그 울산 공업센터가 탄생하게 된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아, 이렇게 이 초스피드로 공업센터로 지정이 되면서 또 울산이 급속도로 성장하긴 했지만 또 그 이면에는 환경 파괴, 또 이 원주민들의 집단 이주, 이 공해병, 뭐 이런 여러 문제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네, 뭐 개발의 대가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박정희 장군이 그때 공업센터 기공신 연설문에서 울산을 우렁찬 수레소리, 검은 연기로 가득 채우겠다. 그런 비장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 문장처럼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울산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아, 이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 숨겨진 아픔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60년대 들어서 정유공장이 들어선 남구 고사동의 여러 마을을 시작으로 한국비료, 영남화학이 들어선 여천, 돛질, 산안, 다리방 마을, 동양나이론 분리가 된 납도 마을, 이건 거의 흔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네. 70년대 남구의 경우에는 산업도로 아래쪽에 하계마을 일대가 석유화학단지로 개발되면서 모두 사라졌고요. 동구 일대에는 현대조선소가 들어서면서 미포, 안미포, 녹수, 바들의 마을, 송정마을 등이 다 사라집니다. 네. 북구 지역의 양정동이나 연포동 일대는 연포로를 경계로 해서 해안 쪽 마을, 그리고 집 모두 다 철거됐고요. 그래서 염전이 있던 자리도 다 싸그려 사라집니다. 그리고 연포 성내마을도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울주군 온산 지역에서는 1975년부터 공장부지를 포함된 부분이 그 당목, 산하, 송정, 번내마을 이런 마을들이 쭉 있었는데요. 다 철거되기 시작해서 비철금속과 관련된 부지에 포함되어 철거된 마을.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철거되었고 결국은 이 사람들을 옮기기 위해서 새로운 마을이 조성된 것이 지금의 덕신입니다. 네. 이 덕신 지역이 조성되었고요. 초창기 이후는 이주 사업 자체가 매우 열악했습니다. 고사동 철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처음에는 부곡지구로 천막을 지어서 살다가 90년대 들어서는 부곡지구가 다시 공해 때문에 옮겨야 되니까 또 이주를 하고 몇 번의 이주를 겪어야 하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네, 이 공해 문제도 심각했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환경운동, 공해와 관련된 환경운동의 출발이 사실은 울산이었고요. 네. 울산에서 시작한 환경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네. 네, 울산 공업센터 지정 60주년을 맞아 울산의 공업화 과정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명실상부 이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로 자리 잡은 울산입니다. 60년 전 이 공업센터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의 울산은 없었을 것 같은데, 이사님, 그런 점에서 60년 전 울산 공업센터 지정, 현재 우리는 좀 어떤 시선, 어떤 의미로 좀 바라봐야 될까요? 네, 사실 모든 도시는 과거로부터의 연속 위에서 현재가 있고 그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도시는 없는데요. 네. 도시는 과거로부터 이루어진 인간의 인위적 개인의 집대성입니다. 비록 울산은 일제와 군사 정부의 목적에 의한 도시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천년 이전의 역사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도시의 장래를 위한 지침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60년 전의
울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일의 지침을 확실히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지난 과거에서 이 지혜를 얻고 또 자긍심도 갖자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새해 첫 시간으로 올해 울산 공업센터 지정 60주년을 맞아 울산이 공업지구로 지정된 과정과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 또 그 배경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울산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타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